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 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억 명작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우리 안의 소중한 이야기, 어쩌면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순수함과 진정한 가치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남긴 부르의 명작 어린 왕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1943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어린 왕자는 전 세계 1억 4천만 부 이상 판매되며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아왔어요. 놀랍게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6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지닌 마법 같은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던 작가, 자신의 고독한 경험 속에서 피어난 어린 왕자라는 신비로운 존재. 그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진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삶, 사랑, 관계, 상실,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 가득해요. 어른들의 편협한 시선과 물질주의를 비판하고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본질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름답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이 이야기가 잃어버린 순수성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린 왕자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각자의 별에 숨겨진 소중한 의미를 함께 탐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어린 왕자를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어린 왕자와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1장 보아뱀과 모자, 어른들의 시선. 이야기는 사막의 불시착한 비행사의 회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린 그림 때문에 어른들과 소통하는데 깊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6살 때 비행사는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책에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만의 상상력을 더해 소화 중인 코끼리로 불룩해진 보아뱀 그림을 그렸죠. 이 그림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보아뱀 뱃속의 코끼리까지 표현한 그의 순수한 통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제 그림이 무섭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그림 속 보아뱀을 코끼리와 함께 그려진 보아뱀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모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림의 본질적인 내용, 즉 보아뱀 뱃속의 코끼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오직 눈에 보이는 겉모습, 모자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판단했던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린 비행사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 지리, 역사, 산수, 문법 등 실용적인 공부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경험은 어린 비행사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그는 자신이 상상력을 펼칠 수 없는 어른들의 세계에 좌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술가의 꿈을 접고 비행사가 되었지만 그는 언제나 어린 시절의 그림과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고 어른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는 늘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아뱀 그림을 가지고 다니며 어른들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그림을 모자로 보는 어른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경험은 어른들의 획일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상상력과 순수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는 중요한 도입부가 됩니다. 화자는 이러한 어른들 속에서 자신과 같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오랫동안 갈망해 왔습니다. 이 첫 장은 어린 왕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상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합니다. 2장 사막의 불시착과 어린 왕자의 첫 만남. 6해 전 화자인 비행사는 홀로 비행기를 조종하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불시착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의 비행기 엔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고 설상가상으로 그는 식수도 거의 없는 채로 문명으로부터 1000마일이나 떨어진 망망한 사막에 고립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는 홀로 비행기를 고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가 망망대해 같은 사막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해가 뜰 무렵 잠에서 깨어난 그는 눈앞에 서 있는 한 작은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는 금발 머리에 순진한 표정을 하고 있었으며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었거나 쓰러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 초현실적인 만남에 비행사는 할 말을 잃습니다. 화자는 깜짝 놀라 그에게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묻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아주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양 한 마리를 그려줘. 비행사는 황당하고 어리둥절했지만 아이의 너무나도 진지하고 간절한 모습에 이끌려 서툰 솜씨로 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포기했던 그림을 어른이 되어 다시 그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양은 너무 병약해 보이고 두 번째 양은 뿔이 달린 염소처럼 보여 아이에게 퇴짜를 맞습니다. 세 번째 양은 늙어 보여 마음에 들지 않아 합니다. 번번이 양을 그리는데 실패하자 화자는 결국 어린 시절 자신이 그렸던 보아뱀 그림과 같은 상자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상자 안에 있어. 놀랍게도 어린 왕자는 이 상자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는 흡족해합니다. 나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이 풀이 많고 맛있는 풀을 먹는 양이기를 원했는데 그의 말에 비행사는 크게 놀랍니다. 어린 왕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림의 본질을 꿰뚫어 본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조종사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비행사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며 어른의 현실적인 시선과 어린이의 상상력 넘치는 시선이 대조되는 중요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이 신비로운 존재,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열쇠가 됩니다. 3장 어린 왕자의 출신, 별에서 온 손님. 비행사는 사막 한가운데 호련히 나타난 신비로운 어린 왕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애씁니다. 그는 어린 왕자에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 사막까지 오게 되었는지 묻지만 어린 왕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치 비행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린 왕자는 비행기가 추락한 조종사를 보며 그가 자신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어린 왕자가 지구인이 아니며 하늘 어딘가에서 왔음을 암시하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어린 왕자는 양과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며 자신의 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흘립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별이 너무나 작은 별이라고 묘사하며 우리 집보다 조금 더 큰 정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비행사에게 자신의 비행기가 어떤 것인지 묻고 비행사가 그것은 땅으로 떨어졌어 라고 대답하자 어린 왕자는 대뜸아 당신도 하늘에서 떨어졌군요 라고 말하며 반가워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어린 왕자가 다른 행성에서 지구로 왔으며 조종사 역시 하늘을 나는 비행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에게 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양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큰 풀을 먹을 수 있는지 등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는 또 별에서 오면서 새들이 나를 데려왔다고 말해 자신이 타고 온 이동수단이 새들의 무리였음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단서들은 어린 왕자가 지구의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확신하게 합니다. 조종사는 어린 왕자가 던지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속에서 그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잡으려 애씁니다. 어린 왕자는 세상의 모든 사물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드러내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거나 모호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어린 왕자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독자로 하여금 그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장은 어린 왕자가 평범한 존재가 아니며 그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조종사는 점차 이 작은 방문객에게 매료되고 그의 순수한 시선에 감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장 소행성 B612와 어른들의 숫자 놀이. 어린 왕자와의 대화를 통해 화자는 그가 소행성 B612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행성은 1909년 튀르키예의 한 천문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지만 그의 발견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는 전통 복장을 하고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의 복장이 우스꽝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겉모습과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10년 후 그 천문학자는 서양식 정장을 입고 다시 발표했고 그제야 그의 발견은 비로소 인정을 받았습니다. 화자는 이 일화를 통해 어른들이 얼마나 숫자에 집착하고 겉모습에만 치중하는지 비판합니다. 어른들은 친구나 집의 아름다움 같은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나이, 수입, 평수 같은 숫자들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어린 왕자의 별을 이야기할 때도 그곳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가 어떤 종류의 별을 사랑했는지 같은 이야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별이 발견된 연도나 이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만을 궁금해할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그는 어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설명하려면 100만 프랑을 버는 남자를 만났어요 라고 말해야 그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비꼬듯이 말합니다. 이는 어른들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놓치고 숫자와 물질에만 매달리는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 부분입니다. 화자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어린 왕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어린 왕자가 돌아가기를 바라며 그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동심과 순수성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는 이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도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장은 어른들의 편협한 사고방식을 비판하며 어린 왕자가 상징하는 순수성과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소행성 B612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른들이 잊고 지냈던 우주만큼이나 광대한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장 바오밥 나무의 위험과 책임감. 어린 왕자는 양이 작은 나무들을 먹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혹시 양이 바오밥 나무도 먹을 수 있는지 비행사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어린 왕자의 별에 존재하는 심각한 위협, 바로 바오밥 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바오밥 나무의 씨앗을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뿌리가 별 전체를 뒤덮어버리고 심지어 별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거대한 악몽처럼 바오밥 나무가 별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이라는 경고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아침마다 바오밥 나무의 어린 싹을 다른 풀들과 구분하여 뽑아주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일과라고 말합니다. 바오밥 나무 씨앗은 처음에는 장미 씨앗과 다를 바 없이 보잘것없는 작은 싹으로 보이지만 방치하면 무시무시한 거목으로 자라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어린 왕자는 이 바오밥 나무가 게으름과 무관심이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작은 문제라도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림으로 그려 다른 아이들에게 경고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며 게으름과 무관심이 초래할 비극적인 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장은 단순한 식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습관, 나쁜 생각 혹은 사회적 문제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작은 악이 커다란 재앙으로 변하기 전에 부지런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이러한 책임감은 그가 자신의 별과 그곳의 모든 생명체에 대해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6장 44번의 일몰과 슬픔.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자신이 슬플 때마다 해지는 것을 보며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별은 워낙 작아서 의자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해지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자를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해가 지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신비롭고도 목가적인 별의 모습이 그려지죠. 가장 슬펐던 어느 날은 해지는 것을 44번이나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왕자의 섬세한 감성과 깊은 외로움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해질녘의 풍경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느끼는 슬픔과 고독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슬플 때는 언제나 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슬픔에 잠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와 위로를 찾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의 별에서는 그가 의자만 움직이면 원하는 만큼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지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린 왕자의 작은 별과 광대한 지구의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자신의 별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화자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내면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역시 비행기 엔진을 고치느라 바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어린 왕자의 순수한 감정 앞에 자신의 고난을 잠시 잊고 인간적인 교감을 나눕니다. 이 장은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슬픔과 그 슬픔을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또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도 작은 움직임 하나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어린 왕자의 별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었는지를 보여주며 그 별을 떠나온 그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44번의 일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어린 왕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슬픔과 고독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그 슬픔을 극복하려는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7장 장미꽃의 가시와 어린 왕자의 눈물. 비행사는 고장난 비행기를 고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신경이 기계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러던 중 어린 왕자가 불쑥 장미꽃의 가시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양이 꽃을 먹는데 가시는 왜 필요한 거예요? 어린 왕자는 가시가 아무런 쓸모도 없는데 꽃이 왜 가시를 가졌는지 비행사에게 따져 묻습니다. 비행사는 비행기 고장으로 예민해져 있었기에 어린 왕자의 질문에 무심하게 가시는 아무 쓸모도 없어. 꽃들의 악의적인 행동일 뿐이지. 라고 대답합니다. 순간적인 짜증 섞인 대답이었지만 그 말은 어린 왕자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박힙니다. 비행사의 무심한 대답에 어린 왕자는 큰 충격을 받고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별에 있는 장미꽃을 떠올리며 슬퍼합니다. 그에게 장미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일무이하고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떤 별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장미꽃이 있는데, 그리고 양이 한 입에 먹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의 울음소리는 비행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제야 비행사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게 말했는지를 깨닫습니다.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슬픔에 공감하며 그를 위로하기 위해 애씁니다. 이 장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연약함과 책임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에게 장미꽃의 가시는 단순한 보호장치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자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비행사는 비행기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몰두하느라 어린 왕자의 순수한 마음과 소중한 가치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른들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갇혀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을 쉽게 간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어린 왕자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이는 후에 그가 여우에게서 배우게 될 길들임과 책임의 의미를 예고하는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8장 허영심 많고 사랑스러운 장미. 어린 왕자의 별에는 특별한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이 장미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엄청난 허영심과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만이 가진 특별함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과시하려 했고, 작은 일에도 투정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가시가 4개밖에 없으면서도 호랑이 같은 발톱을 가졌다고 허풍을 떨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왕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찬사를 요구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런 장미꽃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녀가 춥다고 하면 바람막이를 해주었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었으며, 벌레가 있을까봐 걱정하며 유리덮개를 씌워주며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는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그녀의 허영심조차도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미꽃의 복잡한 말과 행동은 순수한 어린 왕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과 변덕은 순수한 어린 왕자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고 결국 그는 장미꽃의 진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는 장미꽃의 말보다는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준 행동을 통해 그녀의 진정한 마음을 읽었어야 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의 복잡한 감정과 허영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의 말에 상처받아 자신의 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장미가 자신을 떠나보내는 것을 보고 아파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직전 장미는 비로소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며 어린 왕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미 떠나기로 마음먹은 뒤였습니다. 이 장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오해와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장미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상징하며 어린 왕자는 순수한 사랑과 함께 오는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별을 앞두고 진심을 드러내는 장미의 모습은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구장 작별과 장미의 진심.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뒤 마지막으로 별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오던 대로 자신의 작은 화산 세계를 청소하고 마지막 남은 바오밤 나무 싹들을 부지런히 뽑아냅니다. 그의 별에는 2개의 활화산과 1개의 휴화산이 있었는데 그는 이 화산들을 꼼꼼하게 청소하여 연기가 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재앙을 막기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죠. 이것은 그의 별과 그 안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애정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어린 왕자는 이제 자신의 장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는 자신의 별에서 유일무이하고 가장 소중했던 존재인 장미꽃에게 이별을 고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떠나려고 하자 그동안 허영심 많고 까다로웠던 장미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더 이상 투정 부리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눈물을 글썽이며 어린 왕자를 사랑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어린 왕자의 바람막이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가시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하며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분명한 슬픔과 함께 어린 왕자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내가 바보 같았어. 나도 바보 같았고 이제 가라. 행복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뒤늦은 고백과 진심은 어린 왕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는 그동안 장미의 허영심과 까다로움에만 집중하여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보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이별의 순간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진심은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때로는 너무 늦게 사랑을 깨닫는 비극성을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떠나지만 이 장미꽃에 대한 기억과 책임감은 그의 여행 내내 중요한 의미로 남게 됩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이는 어린 왕자가 더 넓은 세상을 여행하며 진정한 관계와 책임의 의미를 배우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십장 신화 없는 왕의 별, 공허한 권력욕.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 첫 번째로 방문한 행성에서 왕을 만납니다. 이 별은 너무나 작아서 왕과 그의 왕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설 공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왕은 낡은 자주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별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기에 왕은 명령을 내릴 신하조차 없는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를 모든 것의 왕이라 칭하며 허황된 권위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별에 도착하자 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하품을 하자 왕은 왕 앞에서는 하품하는 법이 아니다. 라고 꾸짖고는 곧이어 하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겠다. 고 말하며 자신의 명령이 늘 지켜지는 것처럼 포장하려 애씁니다. 어린 왕자가 앉을 자리가 없어 서 있자
왕은 앉아라. 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왕의 행동은 공허한 권력욕과 책임 없는 통치의 모습을 풍자합니다. 왕은 모든 것을 명령하지만 그 명령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어린 왕자가 어차피 하고 싶었던 행동일 뿐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복종할 대상을 찾지만 결국 그 누구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왕의 이러한 모습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릴 대상도 없는 왕이 왜 이토록 권력에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왕은 별이 작아도 자신은 모든 별의 왕이라고 주장하며 해가 지면 해에게 지라는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합니다. 어린 왕자는 왕에게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으니 해에게 지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왕은 그것은 아주 어려운 명령이다. 하지만 내가 적절한 때에 명령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어린 왕자는 진정한 권위는 맹목적인 명령이 아니라 지혜와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권력에 대한 헛된 욕망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목격합니다. 왕의 별은 어른들의 허황된 권력욕과 이기심을 상징하며 어린 왕자는 이곳에서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의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11장 허영심 많은 남자의 별, 칭찬에 목마른 삶. 두 번째로 도착한 행성에서 어린 왕자는 허영심 많은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별에 유일하게 살고 있는 주민이었고 오직 타인의 칭찬과 찬사에만 목말라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나타나자 남자는 대뜸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며 자신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린 왕자가 박수를 쳐주자 그는 다시 모자를 쓰고 겸손한 듯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행위는 그에게 끝없이 반복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의 온 존재는 타인의 시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허영심 많은 남자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칭찬을 갈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에게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이며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러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남자는 어린 왕자의 대답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칭찬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처음에는 남자의 이러한 행동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곧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는 남자의 행동에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칭찬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그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칭찬하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는 남자에게 왜 그렇게 칭찬에 집착하는지 묻지만 남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 대신 나를 칭찬하고 경배해달라는 요구만 반복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어린 왕자는 타인의 시선과 칭찬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지를 깨닫습니다. 허영심 많은 남자는 외적인 평가에만 집착하며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을 풍자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타인의 인정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찾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는 이러한 어른들의 모습에 연민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음을 직감하며 자신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이 별은 외적인 성공과 명예에만 매달려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현대 사회의 단면을 상징합니다. 12장 술고래의 별,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세 번째 행성에서 어린 왕자는 술고래를 만납니다. 술고래는 수많은 술병들에 둘러싸인 채 비참한 모습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에게 왜 술을 마시느냐고 묻자 술고래는 잊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어린 왕자는 무엇을 잊으려고 하느냐고 다시 묻고 술고래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술고래의 대답은 어린 왕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다시 술을 마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는 술고래의 모습에서 어떤 논리나 해결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저 의미 없는 반복일 뿐이었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술고래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그의 비논리적인 삶의 방식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는 술고래를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어린 왕자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잠시 잊으려고만 하는 어른들의 어리석음을 목격합니다. 술고래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덧없는 위로와 망각 속으로 자신을 가두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별에서 진정한 문제, 해결은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변화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술고래의 별은 어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과 삶의 무의미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13장 사업가의 별 소유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네 번째 행성에서 어린 왕자는 사업가를 만납니다. 이 사업가는 평생 동안 별의 개수를 세고 기록하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숫자를 중얼거리며 종이에 기록하는 그의 모습은 매우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사업가는 별들을 세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이 별들을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아무도 이 별들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별들을 소유함으로써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별들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별들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업가의 이러한 소유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별을 소유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업가는 더 많은 별을 셀 수 있다고 답합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 있는 장미꽃과 화산들을 예로 들며 자신이 장미에게 물을 주고 화산을 청소하는 것처럼 소유한다는 것은 곧 돌보고 책임지는 행위여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나는 내 장미를 돌보고 내 화산을 청소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나에게 유용하다. 하지만 당신은 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사업가는 어린 왕자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숫자를 세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바쁘다며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어린 왕자는 물질적인 소유와 진정한 가치의 차이를 깨닫습니다. 사업가는 소유 그 자체에만 집착할 뿐 그 소유물을 통해 어떤 의미 있는 관계나 가치를 창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숫자와 소유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결국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사업가의 별은 현대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와 소유에 대한 헛된 욕망을 풍자합니다. 어린 왕자는 진정한 소유는 책임감과 사랑이 동반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 별의 사업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오직 부의 축적에만 두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유대와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많은 어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 가로등 켜는 사람의 별, 의무의 아름다움. 5번째로 방문한 행성은 아주 작아서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한 명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별은 1분에 한 번씩 회전했기 때문에 가로등 켜는 사람은 1분마다 가로등을 켜고 꺼야 했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자신의 의무를 반복해야 하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불을 켜고 해가 뜨면 불을 끄는 행위가 1분 간격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죠. 어린 왕자가 별에 도착했을 때 가로등 켜는 사람은 막 가로등을 끄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에게 왜 1분마다 가로등을 켜고 꺼야 하는지 묻습니다. 가로등 켜는 사람은 오래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명령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부여받은 의무를 묵묵히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무에 대해 투덜거리면서도 결코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에 대한 충실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6개의 별을 여행하면서 만난 어른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서 존경심을 느낍니다. 왕, 허영심 많은 남자, 술고래, 사업가는 모두 이기적이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가로등 켜는 사람은 비록 그 의무가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는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그의 일은 아름답다. 그가 가로등을 켤 때마다 별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그의 희생과 헌신에 감탄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 별에서 해지는 것을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지만 가로등 켜는 사람은 쉴 틈 없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장은 맹목적인 의무의 수행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로등 켜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기계적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순수한 책임감과 헌신을 통해 작은 빛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어린 왕자는 이곳에서 진정한 가치는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희생과 성실함에서 온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는 이 가로등 켜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어 할 정도로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15장 지리학자의 별, 직접 경험 없는 탁상 공론. 6번째 행성에서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를 만납니다. 이 지리학자는 매우 늙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별을 한 번도 탐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탐험가들이 보고한 기록을 바탕으로 지도책을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서류 더미 속에 존재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의 별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지리학자는 탐험가가 아니면 지리적 특징을 보고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는 직접 경험보다는 보고서와 증거에만 의존하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에 있는 장미꽃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있어요 라고 말하자 지리학자는 꽃과 같은 덧없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산, 강, 바다와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만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꽃은 덧없는 존재이니 지도책에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그의 말에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장미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장미가 언젠가는 시들고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슬픔과 걱정에 잠깁니다. 지리학자는 어린 왕자에게 지구를 방문해 보라고 추천합니다.
지구는 좋은 평판을 가진 행성이라고 설명하며 어린 왕자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어린 왕자는 지식과 경험의 괴리를 깨닫습니다. 지리학자는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발로 세상을 탐험하거나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문적인 지식과 이론에만 매몰되어 현실 세계의 생명력과 변화하는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리학자의 별은 실제 경험 없이 이론적인 지식에만 의존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풍자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곳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는 책상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느끼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찾아진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특히 덧없는 것이라는 지리학자의 말은 어린 왕자로 하여금 자신의 장미꽃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유한한 삶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16장 지구, 다양한 어른들의 세계. 지리학자의 추천을 받아 어린 왕자는 드디어 7번째 행성인 지구에 도착합니다. 지구는 이전에 그가 방문했던 작은 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행성이었습니다. 나레이터는 지구의 규모와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어른들을 묘사합니다. 지구에는 111개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고래,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남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가로등 켜는 사람들도 많아서 모든 가로등이 동시에 켜지고 꺼지는 모습은 마치 웅장한 오페라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나레이터는 지구의 이러한 방대한 규모와 더불어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어른들이 이기적이고 무의미한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작은 세계에 갇혀 별의 왕처럼 허황된 권력을 쫓거나 허영심 많은 남자처럼 칭찬에만 목말라 하거나 술고래처럼 자신의 문제에서 도피하려 하거나 사업가처럼 소유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이전에 어린 왕자가 만났던 어른들의 별들이 모여 있는 곳과 같았습니다. 이 장은 어린 왕자가 그동안 겪었던 여정의 총체적인 배경을 제시하며 지구라는 큰 스케일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는 이제 그 거대한 지구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지구의 복잡성과 다양성 속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나레이터는 지구의 이러한 모습을 묘사하며 비록 지구의 어른들이 비판받아 마땅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희망과 아름다움도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어린 왕자의 지구에서의 경험은 그가 진정한 가치와 관계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구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어린 왕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17장 사막의 뱀, 죽음과 귀환의 상징.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하지만 처음 내린 곳은 아프리카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그는 뜻밖의 존재, 바로 뱀을 만납니다. 뱀은 어린 왕자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다. 뱀은 지구의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다고 말하며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을 암시합니다. 뱀은 어린 왕자가 지구에 혼자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에게 내가 왔던 곳으로 돌려보낼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뱀은 자신의 독을 통해 육체적인 삶을 끝내고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뱀은 어린 왕자가 너무나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아직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말하며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뱀의 말은 어린 왕자가 언젠가 자신의 별로 돌아가야 할 때 자신이 그 통로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어린 왕자는 뱀의 말에 놀라면서도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뱀의 존재는 어린 왕자의 지구 여행의 죽음과 귀환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도입합니다. 뱀은 지구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모든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임을 암시하며 그의 여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어린 왕자가 지구에서 겪게 될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뱀의 수수께끼 같은 말들은 어린 왕자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막의 고독함 속에서 만난 뱀은 어린 왕자의 여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18장 세입꽃, 제한된 시선. 사막에서 사람을 찾던 어린 왕자는 작은 세입꽃을 만납니다.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자신이 살면서 보았던 인간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고작 5명에서 6명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인간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며 이리저리 떠다니기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산다고 설명합니다. 꽃의 이러한 말은 자신의 한정된 경험과 시야 속에서 인간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는 꽃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합니다. 꽃은 인간이 특별히 중요한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외롭고 불쌍한 존재일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녀는 인간의 삶이 뿌리 없는 방랑과 같아서 어떤 의미도 찾기 어렵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는 어린 왕자가 이전에 만났던 어른들의 모습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허영심, 욕심, 술에 절어 살며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마치 뿌리 없이 떠다니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은 제한된 시야가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입꽃은 자신의 작은 세상 속에서 인간을 정의하려 했고, 이는 전체 인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린 왕자는 꽃의 말을 통해 인간 세계의 단면을 보았지만 아직 그 전체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장은 편협한 시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 꽃과의 대화를 통해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삶을 살고 있으며 자신의 별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사람을 찾고 있으며 진정한 만남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19장 메아리치는 산, 반복되는 공허함. 사람을 찾기 위해 계속 나아가던 어린 왕자는 마침내 아주 높은 산을 발견하고 그곳을 오릅니다. 그는 이 산 꼭대기에서 지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고 드디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산 꼭대기에 도착한 어린 왕자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황량한 바위투성이 풍경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는 다시 한번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어린 왕자는 외로움에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누구 없어요? 그러자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는 이 메아리를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착각하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는 사람들은 그저 똑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군. 내 장미꽃은 언제나 먼저 이야기했었는데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어린 왕자는 지구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의 말을 따라 할 뿐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장면은 어린 왕자가 이전에 만났던 어른들의 특성과 연결됩니다. 왕은 신하가 없는데도 명령만 하려 했고 허영심 많은 남자는 칭찬만 갈구했으며 술고래는 스스로 만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인 행동만 했습니다. 지리학자는 직접 탐험하지 않고 보고서에만 의존했습니다. 이 모든 어른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어떤 틀에 갇히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산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를 통해 지구의 어른들이 얼마나 독창적이지 못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 있던 장미꽃을 떠올립니다. 장미는 비록 허영심 많고 까다로웠지만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로 먼저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장미꽃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이 메아리치는 산은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의 부재와 의미 없는 반복이 얼마나 고독하고 절망적인지를 상징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곳에서 또 다른 실망감을 느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만남과 소통에 대한 갈증이 더욱 깊어집니다. 20장 장미정원, 충격과 슬픔의 재회. 산에서 내려와 한참을 걷던 어린 왕자는 마침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수많은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대한 장미정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존재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린 왕자는 충격과 슬픔에 잠깁니다. 그의 별에 있던 장미꽃은 스스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말했었습니다. 어린 왕자 역시 자신의 장미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장미 정원에는 그의 장미와 똑같이 생긴 수천 송이의 장미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어린 왕자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고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자신의 장미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은 어린 왕자에게 깊은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왕자도 아니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특별한 존재도 아니었다는 생각에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자신이 장미꽃을 위해 바쳤던 모든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왕자의 눈물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깨졌을 때 오는 깊은 상실감과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장미가 유일무이하다는 특별함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다고 생각했기에 그 특별함이 사라지자 사랑의 의미마저 흔들리는 듯 느꼈습니다. 이 장미 정원은 희소성이 곧 가치라고 착각하는 인간의 오류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그 대상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맺은 관계와 그에게 바친 시간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장은 어린 왕자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가치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의 슬픔은 단순히 특별함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던 사랑의 정의가 흔들리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그가 후에 여우를 만나 진정한 길들임과 관계의 의미를 깨닫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21장 여우와의 만남, 길들임과 책임의 의미. 장미 정원에서 시리에 빠져 울고 있던 어린 왕자는 그곳에서 여우를 만납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다가와 자신을 길들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린 왕자는 길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질문하고 여우는 그에게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서로에게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는 서로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다림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시간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에게 너는 수많은 다른 아이들 중 한 명에 불과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나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될 것이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우는 또한 내 장미꽃이 특별한 이유는 내가 그 장미꽃에게 바친 시간 때문이야 라고 어린 왕자의 깨달음을 이끌어냅니다. 장미 정원에 있는 수많은 장미들은 그의 장미와 겉모습은 똑같을지라도 어린 왕자가 자신의 장미에게 사랑과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은 어린 왕자의 핵심 메시지이자 가장 유명한 구절로 이어집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져야 해라고 강조하며 책임감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 왕자는 이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장미꽃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사랑과 책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장미꽃이 특별함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녀에게 바친 시간과 사랑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우는 또한 밀밭을 보면 내 금발 머리가 생각날 거야 라고 말하며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기억과 추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은 겉모습이나 희소성보다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유대감과 애정,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감이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2장 철도원, 삶의 방향을 잃은 어른들. 여우와 헤어진 어린 왕자는 다시 사람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는 철도원을 만납니다. 철도원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기차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있었죠. 어린 왕자는 철도원에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기차를 타고 이리저리 오가는지 묻습니다. 철도원은 사람들이 늘 서두르며 어디론가 향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늘 자신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며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철도원은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오직 아이들만이 기차 창밖을 내다보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낡은 헝겊 인형 하나를 찾기 위해 기차를 타더라도 그 과정에서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른들은 서두르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화는 현대인의 조급함과 삶의 목적 상실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어른들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더 나은 미래를 쫓아 끊임없이 달리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순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목적 없는 방랑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어린 왕자는 철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어른들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별에서 해지는 것을 44번이나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어른들은 끝없이 더 큰 것을 쫓고 더 빨리 움직이려 애쓰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철도원의 별은 현대 사회의 무의미한 경쟁과 목적 없는 질주를 상징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곳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는 속도나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을 음미하고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3장 약장수,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상실. 어린 왕자는 7번째 어른으로 약장수를 만납니다. 이 약장수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알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알약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서 하루에 53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장수는 사람들이 이 53분의 시간을 아껴 다른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알약이 인류에게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약장수의 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만약 나에게 53분의 시간이 생긴다면 나는 시원한 샘물까지 천천히 걸어갈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 어린 왕자의 대답은 약장수가 주장하는 효율성과 시간 절약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반박입니다. 약장수는 시간을 아껴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린 왕자는 그 아낀 시간으로 삶의 여유와 작은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삶의 필수적인 순간이자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합니다. 이 만남은 현대 사회의 효율성과 편리함이 가져오는 역설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혹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즐거움과 인간적인 경험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약장수는 이러한 효율성에 덫에 갇혀 물질적인 이득만을 추구하며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간과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어린 왕자는 약장수와의 대화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는 빠르게 더 많은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은 현대인의 바쁜 삶 속에서 잃어버린 여유와 인간적인 가치, 그리고 작은 행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어린 왕자의 순수한 시선은 효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24장 사막의 우물, 본질을 향한 여정.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지 8일째, 비행사와 어린 왕자는 이제 물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비행사는 절망에 빠지지만 어린 왕자는 놀랍게도 맑고 순수한 표정으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의 이 말은 비행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다시금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어린 왕자의 말에 용기를 얻은 비행사는 그와 함께 우물을 찾아 사막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어린 왕자는 피곤함에 지쳐 비행사의 품에서 잠이 듭니다. 비행사는 잠든 어린 왕자를 안고 밤새도록 걷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든 어린 왕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행사는 그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깊이 감동합니다. 그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장미꽃에게 충실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여우의 가르침을 다시금 떠올리며 어린 왕자의 내면에 있는 빛을 발견합니다. 새벽녘 기적처럼 그들은 낡고 버려진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 우물은 다른 평범한 우물들과는 달랐습니다. 삐걱거리는 도르래 소리와 함께 마치 노래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비행사는 우물을 퍼올려 어린 왕자에게 먼저 물을 줍니다. 이 우물의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겪었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찾아낸 희망이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생명수였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갈증까지 해소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 장은 물리적인 갈증과 정신적인 갈망이 교차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사막의 우물은 단순히 물을 얻는 장소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상징합니다. 어린 왕자의 순수한 믿음과 비행사의 헌신이 어우러져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며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우물은 그들의 관계와 내면의 성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로 그려집니다. 25장 우물가의 깨달음, 진정한 소중함. 우물에서 감격스러운 물을 마신 후 어린 왕자와 비행사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어린 왕자는 우물에서 마신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축제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 물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사막에서 함께 고생하며 찾아낸 노력과 희망이 담겨 있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선 정신적인 기쁨과 성취감을 의미합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여우가 가르쳐준 비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어. 비행사는 이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의 순수한 마음, 장미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그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장미가 비록 지구의 수많은 장미들과 겉모습은 같을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유일무이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장미에게 바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맺어진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비행사에게 내가 떠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저 별들 중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장미처럼 웃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비행사가 자신을 기억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는 내 별의 우물 도르래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릴 거야라고 말하며 우물에서 느꼈던 희망과 기쁨의 순간을 추억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어린 왕자는 자신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는 자신의 별로 돌아가 장미에게로 가야 할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장은 어린 왕자의 여정을 통해 얻은 모든 깨달음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나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맺는 관계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책임감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린 왕자의 별로의 귀환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그가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중한 존재에게 돌아가려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비행사는 어린 왕자와의 만남을 통해 잃어버렸던 동심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찾게 됩니다. 26장 뱀과의 약속, 이별과 새로운 시작.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깨달은 다음 날
비행사는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합니다. 어린 왕자는 뱀에게 오늘 밤이야. 이제 1년이 되었어라고 말합니다. 1년 전 지구에 도착했던 날, 그는 뱀과의 첫 만남에서 뱀이 자신을 고향, 별로 돌려보낼 힘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자신이 훨씬 더 어려운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비행사는 어린 왕자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슬픔과 불안감을 느끼며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자신의 장미꽃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며 이제 그에게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는 비행사에게 사람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내 껍데기일 뿐이야. 나는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육체적인 죽음이 영혼의 소멸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밤이 되자 어린 왕자는 뱀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합니다. 비행사는 그를 따라가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어린 왕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그를 뒤쫓습니다. 어린 왕자는 뱀에게 자신을 물어달라고 요청하고 뱀은 그의 발목을 물어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린 왕자는 서서히 쓰러지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통보다는 희망과 미소가 어린 듯 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혼은 자신의 별로 돌아가 사랑하는 장미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이별의 슬픔과 함께 사랑하는 존재를 위한 궁극적인 희생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뱀은 죽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어린 왕자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그가 깨달은 모든 가치를 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죽음을 목격하며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잠기지만 동시에 그가 진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돌아갔음을 이해합니다. 이별은 쓰지만 그들의 관계와 어린 왕자가 남긴 메시지는 비행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됩니다. 27장 작별과 영원한 기억. 어린 왕자가 뱀에게 물려 자신의 별로 돌아간 후 비행사는 깊은 슬픔과 함께 그를 그리워하며 사막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는 어린 왕자를 떠나보낸 후 자신의 비행기를 수리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사막을 벗어나 문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린 왕자를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잊을 수 없었고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어린 왕자와 그의 별 그리고 그의 장미꽃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비행사는 어린 왕자가 떠난 사막의 풍경을 세상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이 사막의 우물가에서 어린 왕자를 만났고 그와 함께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어떤 별에선가 어린 왕자가 그의 장미꽃에게 물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별의 어딘가에서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어린 왕자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비행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비행사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사막을 지나가다 금발, 머리에 순수한 웃음을 지닌 작은 왕자를 만나게 된다면 꼭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마지막 장은 육체적인 이별을 넘어선 영원한 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동심과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준 존재로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어린 왕자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길들인 존재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슬픈 이별로 끝나지만 그 안에는 희망과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했고 독자들 역시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순수함과 사랑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함께한 긴 여정을 마치며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잃어버린 순수와 본질적인 가치를 일깨워주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왕자와 함께 여러 행성을 여행하며 허영심과 권력욕, 물질적인 소유에만 집착하는 어른들의 공허한 삶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좇으며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지구에서 현명한 여우를 만나 길들임과 책임이라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우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어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숫자, 물질적인 성공에 현혹되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존재에게 바친 시간, 함께 나눈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의 장미꽃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길들였기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진실은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존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죠. 어린 왕자의 여정은 결국 자신의 별로 돌아가 사랑하는 장미에게로 향하는 책임감 있는 귀환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육체적인 죽음은 슬프지만 그것은 영혼의 자유와 사랑하는 이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행사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비행사처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떠올리고 우리가 길들인 모든 소중한 존재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길들이고 무엇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바쁜 삶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당신 안의 어린 왕자를 다시 만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